엄마야, 도윤아. 엄마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강원도 재래시장 한복판에 군용 차량과 검은 벤츠 수십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육군 사단장, 별을 단 여자 장군이었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녀가 낡은 군복을 입은 젊은 병장과 굶주린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병장의 손에 들린 건 10년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군 복지 블랙카드 한 장. 도대체 이 카드 한 장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냉철하기로 소문난 여장군이 시장 골목에서 두 남매를 붙잡고 엄마라 부르며 통곡하는 걸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GOP 철책선에는 밤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영하 20도를 훑고 지나가는 바람은 군복 안쪽까지 파고들어서 아무리 내복을 겹겹이 껴입어도 소용이 없었죠. 그 한겨울 밤 24살의 병장 김도윤은 야간 경계 근무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야시경을 눈에 대고 철책 너머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려서 1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장갑을 낀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코끝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형님, 교대하러 왔습니다. 뒤에서 후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야시경을 건네주었어요. 후임병은 도윤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동생분은 잘 지내요?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꾹 다물어지고 눈빛이 어두워졌죠. 그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후임병은 그런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또 저러시네. 동생 얘기만 나오면 꼭 저러신다니까. 생활관으로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은행 앱을 열었죠. 그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며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의 학원비, 급식비, 휴대폰 요금. 매달 빠져나가야 할 돈들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이체 실패라는 알림이 세 줄이나 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다급하게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고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남겼어요. 할인아, 오빠야. 전화 좀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휴대폰을 내려놓은 도윤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물함 앞으로 갔어요. 사물함 맨 아래 칸, 양말 뭉치 사이에 숨겨둔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지갑은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도윤은 지갑을 열어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랜 가족사진 한 장, 녹슨 군번줄, 그리고 까만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군 복지 블랙카드라고 적힌 그 카드는 아버지가 특전사 시절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군번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어요. 14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군복을 입은 장교 2명이 집 앞에 서 있었죠. 그들은 무겁고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전 중 전사했다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어린 도윤은 그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남겨진 건 14살 도윤과 5살 아린 두 남매뿐이었죠.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아버지의 전우였다는 이춘복이라는 사람이 남매를 맡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도윤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전우라면 좋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춘복은 아이들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유공자 보상금과 연금을 챙기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보호자 역할을 했을 뿐이었죠. 도윤은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어린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에 입대한 것도 군인이 되면 동생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김도윤 병장, 소대장님이 찾으신다. 밖에서 당직 근무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지갑을 사물함에 넣고 소대장실로 향했어요. 소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간에서 연락이 왔다. 내 보호자라는 사람한테서. 도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소대장이 건넨 종이에는 이춘복이 보낸 문자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돈 더 보내라. 안 그러면 걔 내보낸다.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할인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어요. 오빠,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울먹이는 게 느껴졌죠. 도윤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분대장 최 중사를 찾아갔습니다. 최 중사는 도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먼저 찾아오다니.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분대장님, 휴가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최 중사는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후임이 얼마나 과묵한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런 녀석이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건 정말 급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군 생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가족이 더 우선일 때가 있어. 최 중사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가서 동생 잘 챙기고 와. 휴가 신청서는 내가 빨리 처리해 줄게.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대장님. 그렇게 휴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죠. 할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건지,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날 밤, 도윤은 다시 아버지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군번줄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어요. 아빠, 제가 할인이 꼭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찾겠다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새벽 도윤은 군복 차림 그대로 부대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발걸음만이 빠르게 움직였죠. 내가 직접 찾는다. 반드시. 도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도윤은 낯익은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군복 차림의 그가 민간인들 사이에 서 있으니 여기저기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할인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 도윤은 곧장 이춘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동생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이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쓸쓸한 기억만 가득한 곳이었지만 일단 거기부터 가봐야 했습니다. 낡은 빌라 계단을 올라 3층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60대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춘복이었죠.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내가 왜 여기 와? 이춘복의 목소리는 차갑고 귀찮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도윤은 애써 감정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할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춘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더니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나도 몰라. 나랑 상관없는 애야 이제.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관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할인이가 여기 살잖아요. 살았지. 과거형이야. 이춘복은 손을 내저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문틈에 발을 끼워 넣었어요. 군화코가 문짝에 끼이며 끼익하는 소리가 났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동생이 어디 갔는지만이라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이춘복은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그 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입히고 먹이고 재우는 게 다 공짜인 줄 알아? 이춘복은 문을 더 세게 밀며 소리쳤습니다. 유공자 연금은 내가 너희를 돌봐줬으니까 받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라고.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연금을 받으려고 자신들을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할인이를 찾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래도 어디로 갔는지는 아시잖아요. 제발이요.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이춘복은 한숨을 푹 쉬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문제 있다고 연락 왔길래 내가 나가라고 했어. 골칫덩어리 하나 줄어서 시원하다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윤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할인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발걸음을 돌려 집안을 둘러볼 수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다시 초인종을 눌러도 이춘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도윤은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때 1층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군인이네. 혹시 3층 이신의 손자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 여자의 말이지. 한 열흘 전쯤에 큰 가방 들고 나가는 거 봤어. 울먹이면서 나가더라고. 그 뒤로 못 봤네. 열흘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열흘이나 됐다니. 그동안 할인이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낸 걸까요? 도윤은 할인이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중학교 정문 앞에 서니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는지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도윤은 교무실을 찾아가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도윤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인이 오빠시구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선생님은 출석부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열흘 전부터 결석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죠. 급식비도 3개월째 미납 상태였고 최근에는 전학 간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했어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걸 몰라서 저도 걱정이에요. 하린이가 원래 말이 없는 애라서. 도윤은 하린이의 친구들 연락처를 받아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하린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만 했죠. 한 친구는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무슨 일 있었나 봐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울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군대에 있는 동안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도윤은 주민센터와 청소년 쉼터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린이라는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신고를 하면 하린이가 보호시설로 갈 수도 있었어요. 예전에 하린이가 그랬었죠. 오빠, 나 시설 가기 싫어. 우리 둘이 같이 살자.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도윤은 군인 신분이었어요. 실종 신고를 하면 부대에도 보고가 올라갈 거고 헌병 때까지 나설 수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발품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린이가 갈 만한 곳을 직접 찾아다니기로 한 거예요. 편의점, PC방, 찜질방, 버스터미널. 하린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여학생을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다가 점점 어두워졌죠. 도윤은 지치고 배도 고팠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한 발이라도 더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춘복의 집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현관 한쪽에 검은 비닐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낡은 토끼 인형이 보였었죠. 하린이가 어릴 때부터 안고 자던 그 인형이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세게 쳤습니다. 왜 그때 더 따지지 못했을까? 왜 그 봉투들을 확인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지금은 후회할 시간도 아까웠어요. 밤 9시가 넘었을 때 도윤은 재래시장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사서 마시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었어요. 혹시 16살쯤 되는 여자애 본 적 있어요? 교복 입고 큰 가방 들고 다니는. 아르바이트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혹시 며칠 전에 새벽마다 온 그애요? 삼각김밥이랑 물만 사더라고요. 근데 요 며칠은 안 보이네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알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에 오는 거 보면 근처 어디서 자는 것 같긴 했어요. 도윤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하린이가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요. 도윤은 재래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구석구석을 살피며 하린이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하린아, 어디 있어? 오빠가 찾으러 왔어. 그날 밤 도윤은 시장 근처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하린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울먹이며 괜찮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찾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폐를 찌르듯 차가웠지만 도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재래시장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대부분 철문을 닫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도윤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시장 구석구석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군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어요. 도윤은 이틀째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졌고 얼굴은 피로로 창백해져 있었죠.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할인이를 찾기 전까지는 단 1분도 쉴 수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야채를 내리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16살쯤 되는 여학생 본 적 있으세요? 교복 입고 큰 가방 들고 다니는 애요.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글쎄, 여기 사람이 많이 다녀서 잘 모르겠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생선가게, 반찬가게, 떡볶이집. 가게마다 들러서 같은 질문을 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시간은 흘러 아침 7시가 넘었고 시장은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침도 먹지 못한 채 계속 걸어 다녔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장 뒤편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에 뭔가 눈에 띄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재활용품 더미 옆에 찢어진 가방 하나가 버려져 있었죠. 검정색 가방이었는데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가방 안쪽에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김아린. 동생의 가방이 맞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가방이 여기 버려져 있는 걸까요? 할인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는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었어요.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들 사이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도윤은 본능적으로 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 안쪽에는 버려진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인아? 그림자가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가 들렸어요. 그리고 도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이었어요. 하지만 열흘 전에 봤던 할인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볼이 움푹 꺼져 있었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붉게 부어오른 동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교복은 구겨지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15살 소녀가 아니라 며칠째 굶주린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오빠? 할인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왜 여기에? 도윤은 대답 대신 할인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할인이의 몸에서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냄새가 났지만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안았죠. 할인아, 할인아. 도윤은 동생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군인으로서 20개월 가까이 버텨오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인이도 오빠의 품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심하게 떨렸어요. 오빠 무서웠어. 나 너무 무서웠어. 알아.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두 남매는 한참 동안 그렇게 끌어안은 채 울었습니다. 시장의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동생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있었어요. 콜록콜록 기침도 했죠. 하린아, 며칠 동안 뭐 먹었어? 하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 전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나 굶었다니요. 그동안 자신은 부대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동생은 이렇게 굶주리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 오빠가 뭐 좀 사올게. 여기서 움직이지 마. 안 돼. 하린이가 갑자기 도윤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오빠를 올려다보았어요. 가지 마. 오빠가 가면 나 또 혼자야. 그 말에 도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느껴졌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오빠가 절대 안 놓을게. 도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군용 방한 점퍼를 벗어 하린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점퍼가 하린이의 작은 몸을 푹 감쌌어요. 도윤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장 노점 앞을 지나며 하린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이춘복이 하린이를 쫓아낸 건 연금 때문이었어요. 하린이가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됐거든요. 아버지 명의의 유공자 연금과 보상금이 이춘복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하린이가 그걸 물었더니 이춘복은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내가 다 귀찮아진다. 어디 가서 떠들면 가만 안 둬. 그 협박이 무서워서 하린이는 아무 데도 가지 못했어요. 경찰에 가면 시설로 갈 것 같았고 시설에 가면 오빠랑 영영 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장 근처를 떠돌며 버텼던 거였습니다. 오빠 휴가 끝나면 나 또 어떡해? 하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부대로 돌아가면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설로 보내야 할까요? 하린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곳으로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린아, 오빠가 방법을 찾을 거야.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도윤은 동생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손을 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두 남매는 시장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떡볶이, 어묵, 떡국,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이 보였죠. 하린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도윤의 귀에는 크게 들렸어요. 하린아, 뭐 먹고 싶어? 오빠 돈 있어? 도윤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에 남은 현금은 3,000원 뿐이었어요. 떡국 한 그릇 사기도 빠듯한 돈이었죠.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지갑 속에 있던 그 카드. 군 복지 블랙카드. 아버지가 특전사 시절에 받은 전후 가족 전용 카드였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카드였지만 지금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을 열자 까만 카드가 보였어요. 카드를 꺼내 든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빠, 이거 써도 되는 거죠? 하린이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도윤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노점 앞으로 다가갔어요. 노점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떡국 냄비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고 옆에서는 떡볶이가 빨간 국물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오뎅 국물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이 차가운 공기와 부딪혀 하얗게 퍼져나갔어요. 도윤은 할인이의 손을 잡은 채 노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눈이 음식들을 향해 있었어요. 눈동자가 천천히 떡국을 훑고 떡볶이를 훑고 김밥을 훑었죠. 배에서 다시 한번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할인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 나 괜찮아. 안 먹어도 돼.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이틀이나 굶은 아이가 괜찮을 리 없었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달아서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죠. 도윤은 천천히 지갑을 열었어요. 안쪽에 끼워둔 까만 카드가 보였습니다. 군 복지 블랙카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그 카드였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카드를 쓴다는 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것을 건드린다는 의미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카드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이 카드는 그저 유품이었습니다. 추억이자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동생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나 굶은 15살 소녀가 오빠 앞에서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카드를 손에 쥐자 차가운 플라스틱 질감이 느껴졌죠. 아빠, 저 이거 쓸게요. 할인이 밥 먹여야 해요. 도윤은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듯이요. 사장님, 떡국 2그릇이랑 김밥 1줄 주세요. 노점 아주머니가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군복 차림의 젊은 남자와 그 옆에 서 있는 마른 여자아이를 번갈아 보았죠. 아주머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어머, 학생 얼굴이 왜 이래? 며칠 굶었어? 할인이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대신 대답했어요. 좀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고 떡국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떡이 맑은 국물 속에 동동 떠 있었고 위에는 계란지단과 파가 올려졌어요. 김밥도 1줄 썰어서 접시에 담아주었죠. 12,000원이야. 도윤은 까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승인 대기 중이라는 글자가 떴죠. 1초, 2초, 3초.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만약 승인이 안 되면 어쩌지. 10년이나 안 쓴 카드인데 막혀 있으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단말기가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삐삐삐. 아주머니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통신이 안 되나?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이도 불안한 눈으로 오빠를 올려다보았죠. 주변에서 줄을 서던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도윤은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 아주머니가 카드를 다시 긁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잠시 멈췄다가 글자가 바뀌었어요. 승인 완료. 도윤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카드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이 카드가 아직 쓸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여기 맛있게 먹어. 아주머니가 떡국과 김밥을 건네주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서 간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인이 앞에 떡국 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먹어, 할인아. 천천히 먹어. 할인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국물이 흘렀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할인이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말없이 울면서 떡국을 먹었어요. 체하면 안 돼. 급하게 먹지 마. 도윤이 동생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굶주려 있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인이는 떡국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김밥도 조금 먹었지만 갑자기 오래 굶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남은 건 봉투에 싸달라고 했죠. 오빠는 안 먹어? 오빠는 괜찮아. 너 먹는 거 보니까 배불러. 도윤은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그도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남은 음식은 동생을 위해 아껴둬야 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자 할인이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기침을 하고 이마에는 열이 있었죠. 도윤은 근처 약국에 가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샀습니다. 이번에도 그 카드로 결제했어요. 약국 의자에 앉아 할인이에게 약을 먹이는데 갑자기 할인이가 어지러운지 휘청거렸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잡아주었어요. 할인아, 괜찮아?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아마 저혈당이었을 거예요. 이틀이나 굶다가 갑자기 먹어서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였죠. 도윤은 약국에서 포도당 사탕도 사서 할인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천천히 녹여 먹어. 급하게 삼키지 말고.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탕을 입에 물었습니다. 도윤은 동생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겼지만 내일은 어떡하지? 모레는요? 휴가가 끝나면요? 생각할수록 막막했죠. 그때 할인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그 카드 아빠 거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가 군인일 때 받은 거래.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 할인이의 그 말에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동생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특전사 부사관이었던 아버지. 항상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긴 이 카드가 지금 동생을 살린 거예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기 시작했죠. 할인이는 오빠의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추운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할지 도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쓴 그 카드의 결제 알림이 어디로 갔는지를요.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카드가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 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그 알림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 본부에서는 정례 보고가 한창이었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참모들이 일렬로 서서 보고를 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한 여자 장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단장 박서연 준장이었어요. 서연은 44살의 여군 장성으로 육군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였습니다. 차가운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죠. 부하들 사이에서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원칙을 어기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고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참모 한 명이 앞으로 나와 훈련 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서류를 훑어보며 간간히 질문을 던졌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보안 단말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삐하는 짧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회의실에서는 꽤 크게 들렸죠. 참모들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쏠렸어요. 서연은 손을 들어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단말기 화면을 확인하는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고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내용이 떠 있었어요. 특이 승인 알림. 군 복지 카드 사용 감지. 카드 번호 끝자리 7749. 최종 사용일로부터 10년 경과. 사용 장소 강원도 모 지역 재래시장. 승인자 이름 김도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도윤. 그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단장님, 계속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참모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그건 10년 전에 죽었다고 보고받은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서연은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분명 착각일 거예요. 동명이인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카드 번호가 남편의 카드였거든요. 10년 전 사고로 함께 죽었다고 알고 있던 남편의 카드가 사용됐다는 거였습니다. 잠시 휴식. 서연이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사단장이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뜨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서연은 빠른 걸음으로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책상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15년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서연은 당시 특수작전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부대 소속이었죠. 그날 훈련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탄약고 근처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고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그 폭발에 휘말렸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군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몇 주 동안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죠. 그리고 깨어난 뒤에 들은 소식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고요. 그리고 두 아이도 함께 죽었다고요.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관사가 폭발 여파로 무너졌고 남편과 아이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시신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망 처리가 됐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죽고 싶었어요. 살아남은 게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임무에 복귀했어요. 사고의 진상은 군사 기밀로 분류되었고 서연 자신도 한동안 신분을 숨기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서연은 슬픔을 가슴 깊이 묻고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단장까지 올랐지만 가족을 잃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죠. 매년 2월이 되면 혼자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의 이름으로 카드가 결제됐다니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조작했습니다. 결제 내역을 더 자세히 확인했어요. 사용 장소는 재래시장 노점. 결제 금액은 12,000원. 그리고 바로 뒤에 약국에서 5,000원이 또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해당 지역 CCTV 영상 확보에
결제 시간대 앞뒤로 2시간치. 최대한 빨리.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질문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30분 뒤 CCTV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혼자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흑백 화면에 시장 풍경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노점 앞에 줄이 서 있었죠. 그리고 한 젊은 군인이 보였습니다. 군복 차림의 남자가 작은 여자아이와 함께 서 있었어요. 서연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젊은 군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얼굴, 남편을 닮은 그 얼굴. 10년 전 4살이었던 아들이 자라면 저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도윤아. 서연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소리 내어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아이. 서연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로 갔어요. 마르고 작은 체구. 오빠의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 혹시 할인이일까요? 사고 때 3살이었던 딸이 저렇게 자란 걸까요? 서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사단장이 혼자 방에서 오열하고 있었죠. 살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살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당장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서연은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어요. 차량 준비해. 내가 직접 나간다.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요? 호위 병력은 어떻게 해? 최소 인원만. 사복으로 해. 군 차량 한 대면 돼. 하지만 사단장님, 민간 지역에 직접 나가시는 건 위험하고 내가 책임진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어조였죠.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번줄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군번줄이었죠. 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수습된 유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지금 간다.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군번줄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죠. 군용 SUV가 사단 본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따라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더 따라붙었어요. 최소한의 호위 인원만 데리고 나선 것이었죠.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다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울었던 흔적이었죠. 서연은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목적지까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운전병이 보고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분. 그 시간이 4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손에 쥔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어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금속 조각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만약 내가 착각한 거라면 어떡하지? 서연의 마음 한편에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어요. CCTV 화면 속 젊은 군인이 정말 아들일까요? 동명이인은 아닐까요? 10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살아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남편을 닮았어요. 눈매며 코며 입모양까지. 어린 시절 도윤이가 자라면 저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10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015년 2월의 그날, 서연은 훈련장에 있었어요. 갑자기 굉음이 들렸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탄약고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폭발이었죠. 서연은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두 번째 폭발에 휘말렸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군 병원이었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움직일 수가 없었죠.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감입니다, 대위님. 남편분과 자녀분들은 관사 붕괴로. 그 뒤의 말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 잔인했어요. 사고 당시 관사 지역에도 폭발 여파가 미쳤고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대피하다가 건물 붕괴에 휘말렸다는 거였습니다. 시신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망 처리가 됐죠. 서연 자신도 한동안 신분을 숨겨야 했어요. 사고의 원인이 군사 기밀과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외부에는 서연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몇 년 뒤에야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면요? 누군가 잘못된 보고를 한 거라면요? 그동안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군번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시장 골목에서는 도윤과 할인이 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할인이는 오빠의 점퍼를 입고도 추운 듯 어깨를 웅크렸습니다. 오빠, 오늘 밤은 어디서 자?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찜질방에 가려면 돈이 더 필요했고 고시원은 미성년자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청소년 쉼터는 할인이가 가기 싫어했죠. 일단 좀 더 걸어보자. 어딘가 있겠지. 도윤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군인인 자신은 부대에서 잘 곳이 있지만 동생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어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낯선 남자 2명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살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할인이를 훑어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야, 꼬마. 너 집 없어? 우리가 재워줄까?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할인이를 등 뒤로 밀었어요. 비켜.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군인 특유의 위압감이 묻어났죠. 하지만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야, 군인이네. 휴가 나왔어? 동생이야? 상관없으니까 비켜.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남자들을 노려보았어요. 남자 하나가 슬쩍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았죠. 어휴, 무서워라. 군인이라고 잘난 척하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저쪽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 보였어요. 도윤은 재빨리 할인이의 손을 잡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들은 혀를 차며 다른 쪽으로 사라졌죠. 오빠, 무서웠어. 할인이가 도윤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하지만 도윤의 가슴도 쿵쿵 뛰고 있었어요. 민간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군인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싸움이 나면 부대에 보고가 올라가고
휴가가 취소될 수도 있었죠. 둘은 경찰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다가 작은 공원에 멈췄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하린이는 여전히 오빠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서연을 태운 차량은 시장 근처에 거의 다 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CCTV 추가 확인했어? 네, 사단장님. 해당 인물이 시장에서 나와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현재 공원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어.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든 군번줄이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곧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엄마라고 믿어줄까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사단장님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 안 어딘가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도윤아, 하린아. 엄마가 왔어. 서연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뭐지? 도윤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묘한 긴장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군용 SUV 한 대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란히 시장 골목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죠. 도윤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린이를 등 뒤로 밀며 상황을 살폈어요. 군인으로서 20개월 가까이 훈련받은 감각이 작동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이런 곳에 군 차량이 올 리가 없었거든요. 오빠, 저거 뭐야? 하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차량을 주시했죠. 차들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시장 골목에 있던 상인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SUV의 문이 열렸어요. 사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군인 특유의 자세와 걸음걸이가 한눈에 느껴졌죠.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천천히 내렸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도윤은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왠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CCTV 화면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요. 남편을 닮은 눈매, 곧은 코, 다부진 턱선. 4살 때의 어린 도윤이가 24살의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기가 두려웠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죠?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때 도윤 뒤에 숨어있던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오빠의 점퍼를 입은 마른 여자아이.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린이었어요. 3살 때 잃어버린 딸이 1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한 발, 두 발.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윤은 다가오는 여자를 경계했어요. 자세를 낮추고 할인이를 더 뒤로 밀었죠. 거기 서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군인다운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 일이십니까? 왜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까? 도윤이 물었어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죠. 서연은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왔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어요. 오빠, 저 사람 누구야? 할인이가 속삭였습니다. 무서운 듯 오빠의 팔을 잡았죠. 도윤은 할인이의 손을 꽉 쥐어주었어요. 몰라. 근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거야.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을 대하듯 두려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당연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죽은 줄 알고 자랐으니까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누군지 알 리 없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에 쥐고 있던 군번줄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도윤의 눈이 군번줄에 고정됐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군번줄이었어요. 아버지의 유품 지갑에 들어있는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건지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뭔데요? 누구세요, 대체? 서연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도윤이 한 발 물러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수행원 중 한 명이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촬영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도윤은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누구기에 수행원까지 데리고 다니는 걸까요? 군 차량을 타고 왔다는 건 고위 장교라는 뜻인데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무릎에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서연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몸이 굳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낯선 여자가 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구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도윤아, 할인아. 서연이 할인이의 이름까지 불렀어요. 할인이가 흠칫 놀라며 오빠의 등 뒤로 더 깊이 숨었습니다. 서연은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죠. 나야. 엄마야.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안 죽었어. 엄마 안 죽었어. 살아있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오열로 변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단장이라는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10년 만에 아이들을 만난 어머니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조여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아빠도 죽었어요. 우리는 고아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살아있어. 여기 있잖아.
바로 여기. 서연은 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발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두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4살짜리 남자아이와 3살짜리 여자아이. 이거 봐. 이거. 서연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커졌어요. 그 사진은 아버지의 지갑에 있는 것과 같은 사진이었어요. 똑같은 구도, 똑같은 웃음. 도윤이 평생 간직해온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도윤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을 왜? 가족 사진이잖아. 우리 가족 사진. 서연이 손을 뻗었어요. 도윤의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떨리는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도윤아, 제발. 엄마 좀 봐. 도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가 엄마라고요. 1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던 엄마가 살아있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10년 전에 죽었다고요. 장례식도 치렀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식은 가짜였어. 엄마가 살아있는 줄 몰랐던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윤이 한 발 물러섰어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고 눈치 보면서 살고 동생 학교 보내려고 알바하고 그런데 엄마가 살아 있었다고요? 서연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들의 분노가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면 이상한 거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는 오열로 끊겼어요. 엄마도 너희가 죽은 줄 알았어. 사고가 났을 때 엄마도 크게 다쳤어. 깨어났을 때 아빠랑 너희가 다 죽었다고 들었어.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신들도 엄마가 죽었다고 들었고 엄마도 자신들이 죽었다고 들었다니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군에서 그랬어. 사고 때문에 많은 게 엉켜버렸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 2월 특수작전 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훈련 중이었고 탄약고 근처에서 화재가 났어요. 연쇄 폭발로 관사 지역까지 피해가 갔죠. 서연은 현장에서 폭발에 휘말려 중상을 입었어요. 몇 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군 의료진이 말했어요. 남편과 2 자녀가 관사 붕괴로 사망했다고요. 시신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어서 사망 처리를 했다고요. 서연은 그 말을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서연은 한동안 신분을 숨기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기밀 사항과 연결되어 있어서 보안 조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죽은 사람이 됐어. 한동안은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복직한 뒤에도 너희를 찾을 생각을 못했어. 죽은 줄 알았으니까. 무덤에 찾아가서 울기만 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이 진짜라면 10년 동안 모두가 속았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은 줄 알고 살아온 거였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는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사고 때 현장에 있었어. 너희를 대피시키려다가.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살린 거야. 아빠 덕분에 너희가 살아남은 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자신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긴 카드 덕분에 오늘 동생에게 밥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아빠.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린이가 뒤에서 오빠의 어깨를 잡았어요. 자신도 울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오빠가 우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 하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무릎 꿇은 여자를 보았어요. 서연은 하린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살 때 잃어버린 딸이 15살이 되어 있었어요. 마르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매가 어릴 때 그대로였습니다. 하린아. 서연이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하린이 이렇게 컸구나. 하린이는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엄마라는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살 때 헤어졌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저 엄마 얼굴 기억 안 나요. 하린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연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었죠. 괜찮아. 기억 못해도 괜찮아.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린이가 좋아하던 인형, 좋아하던 노래, 잘 때 손 잡아달라고 하던 것까지 다 기억해. 하린이의 눈이 커졌어요. 잘 때 손 잡아달라고 했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무서울 때면 오빠 손을 잡고 싶어지거든요. 진짜 엄마예요? 하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도윤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을 열어 안쪽에 있는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바랜 사진이었지만 서연이 보여준 사진과 똑같았어요. 이 사진. 도윤이 2 사진을 나란히 들었어요. 같은 사진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지. 도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살아서 눈앞에 있었어요. 왜? 도윤의 입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왜 이제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는 게 유일한 이유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의 10년을 설명할 수 없었죠. 서연은 2 팔을 벌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아도 될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도윤이 울부짖었습니다. 24살의 군인이 20개월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온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품에서 울었어요. 서연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린이에게도 손을 내밀었어요. 하린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셋이 함께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지킬게. 다시는 놓지 않을게. 시장 골목에 3사람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행원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었죠.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어머니가 마련한 임시 거처로 향했습니다. 사단 근처에 있는 관사였어요. 군 장교들이 머무는 숙소 중 하나.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하린이는 난생 처음 이런 곳에 와봤어요.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기, 푹신한 이불이 깔린 침대. 이춘복의 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죠. 하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여기서 자도 돼요? 하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방이야. 하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기 방이라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이 생긴 거였어요. 어머니는 하린이를 먼저 씻기고 따뜻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져온 영양제와 약을 먹였어요. 하린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고 깨끗한 옷을 입으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라면이요. 하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면 말고 더 맛있는 거 먹자. 그날 밤 식탁에는 따끈한 밥과 미역국, 계란말이와 김치가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사단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그저 엄마였죠. 도윤은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직도 이 상황이 꿈만 같았거든요. 14살 때 죽었다고 들었던 엄마가 살아서 밥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눈앞의 현실이었어요. 많이 먹어. 둘 다 너무 말랐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두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도윤은 군대에서 먹어서 그나마 나았지만 하린이는 정말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의사가 영양실조 초기라고 했어요. 폐렴 증세도 있어서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날 밤 하린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열흘 넘게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도윤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잠 안 와? 네. 아직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춘복이라는 사람 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아. 아빠 전우였다고 들었어.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연금이랑 보상금 다 가로챘어요. 우리를 돌본다는 명목으로요. 근데 실제로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하린이를 학대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단장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다 말해봐. 도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춘복이 어떻게 아이들을 방치했는지, 어떻게 돈을 가로챘는지, 어떻게 하린이를 집에서 내쫓았는지. 말하는 동안 도윤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처벌받게 할 거야. 어떻게요? 증거를 모아서 정식으로 고발할 거야. 연금 횡령, 아동 방임 다 죄가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게 하겠다는 거였죠. 그게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어머니는 군 법무 담당자와 민간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춘복이 받아왔던 연금 내역, 통장 흐름, 학교 기록 등이 조사됐죠. 할인이의 담임 선생님도 진술을 했어요. 급식비가 몇 달째 미납됐고 아이가 항상 굶주린 것 같았다고요. 이춘복의 집에서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금 수령 기록, 연금 이체 내역, 심지어 아이들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한 기록까지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춘복은 두 아이의 돈을 빼돌려 자기 생활비로 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경찰이 이춘복을 찾아갔을 때 그는 뻔뻔하게 굴었어요. 내가 개들을 키웠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밥 먹이고 재우고 다 해줬어.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연금 사기, 아동 방임, 금전 횡령,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춘복은 결국 구속됐어요. 도윤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과 동생을 괴롭혔던 사람이 드디어 벌을 받게 된 거였어요. 시원하면서도 허무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죠. 오빠 괜찮아? 할인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도윤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할인이는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 힘들어도 되는 거지? 응, 이제 안 힘들어. 도윤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부대로 복귀해야 했어요. 휴가 기간이 끝났거든요.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아, 내 군 생활은 끝까지 마무리해. 할인이가 걱정돼요. 엄마가 지킬게. 약속해. 어머니의 눈에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그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인이 곁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군복을 입고 현관에 섰어요. 할인이가 달려와 오빠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빨리 와. 금방 올게. 저녁하면 바로 올게. 도윤은 동생의 머리에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도윤은 돌아서서 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이제는 돌아올 곳이 있었으니까요. 부대로 돌아간 도윤은 평소처럼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동생 걱정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와 할인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인이가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대장 최 중사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최 중사는 도윤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나무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공기에는 꽃향기가 섞여 있었죠. 도윤은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20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거예요. 저녁식 날 부대 정문 앞에는 어머니와 할인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할인이가 달려와 오빠를 끌어안았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볼에 살이 붙었고 피부에 생기가 돌았어요. 깨끗한 교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있었죠. 잘 지냈어? 응. 오빠 안 보고 싶었어. 거짓말.
도윤이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인이도 웃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웃음이었죠.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와 걸음걸이에서 군인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고생했어. 아닙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집. 그 단어가 도윤의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이제는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죠. 셋은 함께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관사가 아니라 민간 주택이었죠. 작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도윤이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깨끗한 거실, 넓은 주방, 방도 3개나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죠. 내 방도 있어. 와봐. 할인이가 도윤의 손을 끌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있는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야.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도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죠. 10년 전 찍었던 그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준비했어. 오빠 저녁하면 쓰라고.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춘복의 집에서는 창고 같은 곳에서 잤거든요. 이런 방은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었어요. 고마워, 할인아. 나한테 왜 고마워해? 엄마한테 고마워해야지. 할인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어머니가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식탁 위에 음식들이 하나둘 올라왔죠.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퍼서 아이들 앞에 놓아주었어요.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도윤과 할인이가 동시에 말했어요.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한 대화가 오갔어요. 할인이의 학교 이야기, 도윤의 부대 이야기, 어머니의 업무 이야기.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어요. 오빠, 나 친구 생겼어. 진짜? 누군데? 같은 반의 수진이라고. 되게 착해. 할인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새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친구 하나 없이 혼자 다녔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잘 됐다. 친구 많이 사귀어. 응. 식사가 끝나고 도윤은 어머니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인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아,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군 간부 시험 볼까 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군에 남겠다고? 네.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요. 도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그 얼굴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죠.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가족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10년 전 사고 이후 세워진 작은 묘비였죠. 산 중턱에 있는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세 사람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꽃을 내려놓았어요. 할인이는 아버지가 좋아했다는 과자를 올려놓았죠. 도윤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지갑이었어요. 낡고 해진 가죽 지갑. 그 안에 들어있던 블랙카드와 군번줄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저 잘 지냈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카드 덕분에 할인이 밥 먹였어요. 아빠가 도와준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이제 엄마도 찾았고 할인이도 안전해요. 다 아빠 덕분이에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할인이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기 시작했죠. 아빠, 저 할인이에요. 아빠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아빠가 좋은 사람인 건 알아요. 오빠가 그랬거든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줬다고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이제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생기고 엄마랑 오빠랑 같이 살아요. 행복해요.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편지를 다 읽은 할인이는 그 종이를 접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돌멩이로 눌러두었죠.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묘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이들 잘 키울게요. 지켜봐줘요. 셋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버지를 생각하며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산 아래로 봄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주 오자. 아빠 외로울 것 같아. 그래. 자주 오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도 동의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예쁘다. 할인이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두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라면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저녁이 됐습니다. 셋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특별히 삼겹살을 구워주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났고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먹어, 많이 먹어. 어머니가 고기를 집어 아이들 접시에 올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어머니도 웃었죠.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가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도윤과 할인이 그리고 어머니.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밤하늘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에 가득 퍼졌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며시 눌러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포근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포근이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나날이 언제나 포근하길 인생 포근이 응원합니다.